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이 넘은 여성입니다. 이 나이에 글을 쓴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나쁘끄럽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글을 쓴다는 행위가, 그것도 특히 제 지난 날을 적는다는 것이 저에겐 어쩐지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저희 신우가 용기를 줘서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다들 좋은 기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21살의 시집와 23세 애를 낳고 환갑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참 많이도 당하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이런 남편 모시고 사느냐 놀랄 정도였죠.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남편이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대학도 잘 갔던지라 시부모님의 대단한 자랑거리셨죠. 그 덕분에 전 시부모님의 잔소리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을사 아들 낚아채 갔으면 네가 남편도 잘 모셔야 하지만 시부모한테도 깍듯하게 해야 되는 거야. 네 동서 봐라. 쟤는 하나를 알려주면 둘 셋을 알잖니. 네가 네 동서보다 인물도 못나고 집안도 후지지만 그래도 내조 하나만큼은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청소는 제때 해야 되고 남편 속옷은 꼭 손빨래하고 너는 굶더라도 아침은 꼭 챙겨야 하는 거야. 아유, 이제 말하기도 지겹다. 알겠니? 네, 어머님. 알겠어요. 젊은 세대와는 달리 저희 세대는 남편이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을 많이들 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 저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 더더욱 제가 의견을 떳떳하게 펼치고 살기 힘들었네요. 거기다 제게 손 아래 동서였던 사람은 남편처럼 을세였기에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명절날 늦게 오는 것도 당연히 여겼고 설거지부터 과일 깎기까지 제게 시키는 걸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애 낳고 살기 바빴던 시절에야 저도 고분고분 내내 했지 나이가 드니 그것도 조금씩 다르게 바뀌어가더라고요. 일단 제 목소리를 내게 된 그 시작은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술집 여자를 집에 끌고 데려온 겁니다. 제가 아들을 재우기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니 남편은 술집 여자와 집안에서 이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고요. 어머, 언니가 와서 한잔해요. 오빠, 저 사람이 오빠 와이프예요? 어머, 실물이 낫네.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 있는 집에 대놓고 술집 여자를 들여올 수가 있냐고요. 아, 왜 그래? 당신도 여기 와서 한잔해. 서로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면 좋지 뭐.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 못 살겠어. 당신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지금까지 참은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때 거의 발악하듯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고서는 아들만 업고 친정으로 뛰쳐나갔는데요. 근데 제 인생이 참 기구했던 것이 우리 친정도 제 편이 온전히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여기 왜 있냐? 정서방이랑 설마 쫑난 거야? 너 내가 여자는 쉽게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아, 문제가 뭔데 그래? 제가 울며 모든 걸 설명하자 저희 친정엄마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호들갑을 떤다고 하셨어요. 친정 아버진 고스란히 제 짐을 밖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아기를 낳은 이상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셨던 건지. 전 아직도 그때의 서러움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한 번씩 주는 용돈이 좋으셨던 건지 이혼은 안 된다고 외치는 친정에 저는 진전머리가 나고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함께 여관을 전전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며칠간이 한계가 보이더군요. 결국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때 엄마 쪽 저를 아껴주던 이모네 집에 며칠 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모를 통해 신우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참고로 우리 신우를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시부모님 등살에 버거워 허덕이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새언니, 나예요. 언니가 그때 이모님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서 수첩 뒤져보니까 내가 혹시 몰라 전화번호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우선은 좀 만나요. 나 있는 집으로 와요. 아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언니도 덜렁 짐도 별로 못 가지고 나와 있느라 힘들 텐데 여기가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모르게 할게요. 그래도 돼요, 아가씨? 알겠어요. 그럼 나 거기로 바로 갈게요. 이모네 집에서 언제까지고 신세를 질 수는 없었기에 전 그렇게 신우이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답니다. 도착하자마자 신우이는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더니 따뜻한 차부터 내어주더라고요. 신우이는 잔뜩 화가 나선 다짜고짜 남편 욕부터 시작했어요. 오빠 그 바람기 정말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내가 못 살아 정말. 아니 어떻게 술집 여자를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해요? 미치겠다 진짜. 동네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네. 새언니, 나는 언니가 오빠 데리고 산다고 했을 때부터 참 걱정 많았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마음 같아선 갈라서라는 소리 100번은 더 하고 싶네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신우이가 처음으로 아무도 안 해주었던 남편의 욕을 거침없이 해주는데 주르륵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마치 친정 부모님에게조차 외면당했던 상처를 신우이가 안아주는 느낌이었답니다. 저도 모르게 그칠 줄 모르고 흐르는 눈물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했지만 신우인 그것마저 가여운지 저를 꼭 껴안아 주더라고요. 울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그 다정한 말에 저는 더 서럽게 끄끄 오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우인 어떻게 시부모님 아래에서 저런 사람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따뜻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 볼 때부터 그랬죠. 시부모님이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냐는 막말을 할 때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오빠가 잘난 게 뭐가 그리 많느냐고 뜯어말리고 목소리를 높여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게는 몇 없는 든든한 뒷배와 다름없었답니다. 사실 신우이 역시 시부모님에게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해왔었는데요. 남편이 장남이란 이유로 시부모님의 모든 지원과 사랑이 남편에게 향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차남인 서방님이었고 막내인 신우이는 찬밥 신세였다고요. 그 때문에 좋아하던 미술 공부도 하지 못하고 서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었다고 합니다. 새언니, 내가 말했죠? 우리 집에서 나도 말 못하게 서럽게 산 거. 나도 그거 다 늘어놓으려면 할 말 많죠. 근데 정말 오빠는 언니한테 너무한 것 같아요. 남자란 이유로 오냐오냐 집안에서 떠받들어 키워서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남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어릴 때나 지금이나 아주 소름 끼치게 똑같아요. 언니 마음 많이 상했겠지만 그래도 죽이라도 먹고 힘내요. 푹 자고 마음 편히 가져요. 난 언니가 무슨 결정을 하든 찬성이니까요. 신우이는 제게 이혼을 한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신도 자신의 오빠랑은 못 살 것 같다면서요. 어찌됐든 저는 신우이의 극진한 대접과 위로를 받으며 그나마 그곳에 가서 며칠 몸도 녹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면서 그 안온함도 깨지고 말았답니다.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이고 지 새끼가 어디로 숨었나 했더니 여기로 숨어 있었네. 너 이렇게 애 들고 내삐면 우리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니? 내 아들 밥도 안 주고 며칠 내내 뭐하는 짓거리야? 그것도 네 시누이 집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어머님. 어머님이랑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짐 싸. 엄마 그만 좀 해요. 언니가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오빠가 한 짓도 만만치 않더만. 그건 왜 말도 안 꺼내는 건데요. 엄마가 그렇게 자꾸 오빠 오냐오냐 감싸니까 저 모양 됐지. 넌 가만히 있어. 어디 하늘 같은 네 오빠를 나무라려고 드니? 그리고 넌 네 신우애까지 흘려가지고 아주 같은 편 만들고 못된 짓 하려다 본데 가진 거 없고 머리에 든 거 없으면 심성이라도 곱기라도 해야지. 어디서 이런 못된 것만 처먹어가지고 이 난리야. 당장 침 안 싸? 엄마, 그거 인격 모독이에요. 정작 못된 말하는 건 엄마라고. 신우이는 안달난 얼굴이었고 붉게 상기된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또 한마디 쏘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제 편을 들어줄 모양이었죠. 그런데 이때 제 입에서도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눅 들고 그저 내내하며 수동적으로 대처했던 과거와는 달리 신우가 있어서 그랬는지 갑자기 용기가 솟더라고요. 그간 당해왔던 시집살이에 별것도 아닌 걸로 잡는 온갖 트집과 구박, 명절날 새벽에 오지 않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3시간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던 것. 세세한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자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에 꿀 쳐발랐니? 말을 해봐라. 하기야, 네가 무슨 말을 하겠니?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이 술집으로 놔두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술집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집에 앉히는데 저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은 제가 가진 것도 머리에 든 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제 눈엔 그 사람이야말로 그래요. 우리 아이가 허구한 날 밖으로 놔두면서 여자나 밝히는 그 사람한테 뭘 배우고 자랄지도 모르겠고요. 네, 욕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어차피 남편에게 이혼 유책 사유 있으니까 전 애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정말이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의견에 처음으로 속이 뚫리는 황홀함을 느꼈고 뒤에서 신우는 방긋 미소를 지으며 잘하고 있다는 말을 입모양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는지 약간 얼떨떨해 하시더군요. 늘 제 앞에서 당당하셨던 분이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소했어요. 아마도 버릇없는 며느리보다 자기 아들 꼬리표에 이혼남이란 게 붙는 게 더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척이나 신경 쓰는 편이었거든요.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시며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다고 하셨고 동네 사정도 이모저모 잘 아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남들 평가에 예민하셨겠죠. 거기다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기에 동네 아주머님들의 모임이 시부모님 가게에서 곧잘 열리곤 했었습니다. 저도 인사할 기회가 몇 번 있긴 했었는데 인사를 할 때마다 아, 예, 우리 첫째 며느리 하고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더 반가워하시곤 했죠. 그러다 어쩔 땐 가게에서 내쫓듯 집에 보내려고 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반찬통 가지러 왔는데요. 아, 그래, 거기 놔두고 빨리 가라. 뭐 하고 계속 거기 서 있어? 이제 손님들 올 텐데. 너는 얼른 가서 네 일 봐. 아, 네. 아이고, 거기 있으면 내가 또 누구한테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리도 눈치가 없나. 나중에 혼잣말로 저렇게 속삭이시는 걸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듯 아파왔죠. 내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인가. 속상해서 그날은 못 먹는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울분을 삭혔습니다. 어찌됐든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할 말을 쏟아내고 나니 서러웠던 기억도 생각나며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아, 참.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 말씀을 남기고 시누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땐 저와 시누이 둘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방긋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줄어들었냐고요?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잡힌 게 하나 있다면 남편의 바람기였죠.
제가 이혼 이야기까지 입에 올리자 남편도 앞으론 자제하겠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남편 역시 자기 애한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에 한보 물러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심했어 이번엔. 알았어. 당신 마음 이해해. 내가 우리 준우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멋진 아빠 되어보도록 노력할게. 일단은 큰 섬심 쓰듯 저렇게 말하는데 믿어보자 하고 넘겼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그날 시어머니에게 당당히 말했던 것이 기분이 좋았는지 저에게 계속해서 잘했다며 칭찬을 거듭해줬어요. 앞으로도 엄마가 무례하게 굴 때마다 그렇게 나가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커가고 남편이 병원 개업을 하며 정신이 없어졌을 무렵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는데요. 다름 아닌 시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흡연을 좋아하시던 시아버진 암 판정을 받고선 그 좋아하는 담배를 못 피게 생겼다며 그것부터 걱정하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살짝 황당함을 느껴 아무 말 못하는 사이 손 아랫동선은 여우처럼 빠르게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의사가 집안에 둘이나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아버님 진단받으신 암은 많이 진행 안 돼서 금방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으실 생각만 하세요. 그나저나 항암 치료 좀 힘드실 텐데. 그건 형님께서 가까이 사시니까 도와드릴 수 있죠? 형님은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시니까 시간도 널널하실 거 아니에요. 비꼬듯 말하는 아랫동서에게 순간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명절날 일부러 늦어놓고도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는 거. 생신날 제가 사온 선물을 대놓고 무시하고 면박 주는 것까진 어떻게든 참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참아주니 저를 이젠 아예 대놓고 만만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물론 내가 가까이 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동서는 같은 말이라도 말이 왜 그래? 엄연히 내가 윗사람인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그건 나쁜 말이지, 동서. 제 말에 분위기가 급격히 서늘해졌습니다. 시누이 역시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동서가 뭐라고 하기 전 빠르게 덧붙이더군요. 맞아요. 전업주부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데 시간이 널널하다뇨. 준우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면서 바빠졌다는 소식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속으로 해야지 밖으로 꺼낼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 참나. 둘이 쌍으로 편먹고 뭐 하는 짓이에요? 유치하게. 진짜 꼴값도 적당히 떨어야지. 전업주가 무슨 대단한 직업이라고요. 저기 아가씨. 아가씨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여보, 뭐라고 한마디 해봐. 나는, 그만하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왜 그래, 당신이야말로. 왜 형수님을 무안 주고 그래. 서방님이 자기 편을 들지 않자 더 심술난 동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내내 입술을 삐죽거리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암에 걸린 문제로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는데 그렇게 삼천포로 빠져버렸던 게 참 황당하네요. 웃긴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일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다 제 탓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사람 많은 데서 아랫동서 면박 줘야 네가 속이 편하지? 넌 심보가 못돼 처먹었다. 너보다 더 배운 사람이면 존경심을 갖추진 못할 망정. 그러니까 네가 그 수준인 거야. 어머니, 이게 왜 제 탓인가요? 너 때문에 자리가 엉망되었으니까 너 탓이지. 네 시아버지가 저리 아프신데 걱정을 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며느리를 잘못 둬도 한참을 잘못 뒀지. 처음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뜯어 말렸어야 하는데. 아픈 시아버지를 들먹이는데 억울하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 동서는 저를 무시하려다 된통 당한 게 억울했던 건지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시어머니와 편을 제대로 먹었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저에게 하고픈 말이 많으셨나 봅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시아버지가 와 만취 판정을 받은 기념으로 열린 축하 자리였는데요. 동서는 일부러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시아버지를 챙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의학 지식을 뽐내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영어도 섞어가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형님은 못 알아들으시려나?
라는 말도 덧붙여가며 시아버지의 호전 과정을 말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어머님 그걸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작은 아가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긴 했구나. 나는 무슨 말인지 된통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 참 자랑스럽다. 우리 장남도 그렇고 다들 고생 많았다. 네 시아버지가 복이 많아. 똑똑한 며느리 뒀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며느리엔 절대 제가 해당이 안 되겠죠. 어머님의 남편 편에 둘째 며느리 편에는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좋은 자리라 꾹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동서가 툭툭 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합세해서 말입니다. 아니 근데 형님은 요즘 집에 계시면서 뭐 하세요? 학원 보내시고 적적하실 거 아니에요. 뭐 책이라도 읽으세요? 책 읽는데 그건 왜 물어 동서? 아, 그럼 형님한테 책 선물해드려야겠네요. 저희 아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형님 수준에 딱 맞는 책들이 여러 권 있어서요. 실력 향상에 도움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수첩이랑 몇 가지 같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대단히 선심 쓰듯 말하며 싱긋 웃는 동서의 말에 안 받겠다는 말로 받아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책은 모두 어린이 도서였고 심지어 수첩도 아이들이 쓸 법한 줄이 넓은 노트였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시며 거드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거 줘봤자 얘는 안 읽어. 활자라면 어질어질할 텐데 뭐하러 주니 주길. 돈 아깝게. 그냥 불우이웃 돕기 이런 데다가 넘겨버려라. 아니 그나저나 근데 큰애 너는 옷이 그게 뭐냐? 시장에서 산 옷도 아니고 왜 이렇게 촌스러워? 우리 둘째 아가 옷 입는 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냐? 저렇게 귀티나게 입고 돌아다니는데 형님으로서 창피스럽지도 않냐고. 아유 엄마 또 그러신다. 그만하라니까. 그나마 생각에 있는 서방님이 나서려는데 여기서 저의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버럭 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시누이였죠. 시누이는 이 광경을 보다 못 참겠는지 절 대신에 질러버렸어요. 덕분에 우리 시어머니가 귀가 아주 새빨개지셨죠. 아니 엄마, 왜 새언니한테 인신공격에 비하 발언이야?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사사건건 같은 며느리들끼리 비교해가면서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데. 엄마, 그거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아주 교양 없는 짓이라고. 뭐야? 이게? 너 아주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지원해줬는지 말하려고? 엄마가 솔직히 날 무슨 사랑으로 키웠어. 그냥 대충 키웠지. 오빠들이랑 비교당하면서 내가 잘하는 내내 질려버렸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새언니한텐 그러지 마. 제발 똑같은 실수 그만하라고. 아이고, 저게 다 키워놨더니 부모한테 말하는 꼬라지 악어는? 시어머니는 황당한 얼굴로 시누이를 쳐다봤고 시누이는 당차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호로 여기고 시누이를 따라 나가버렸죠. 사실상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남겨진 시아버지에겐 죄송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그땐 그런 것도 상관이 없을 만큼 감정이 너무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누이 집에서 따로 커피를 한잔하며 서로 진심을 나누었는데요. 아가씨, 아까는 너무 고마웠어요.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었는데 아가씨가 시원하게 말해준 거 있죠? 아니에요, 새언니. 언니한테 함부로 말하는데 내가 다 열불이 나더라니까요. 앞으로도 식구들이 언니한테 함부로 하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새언니, 사실 말할 게 있어요. 아까 식구들 앞에서 말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말 못했어요. 사실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언니가 먼저 봐줄 수 있어요? 놀랍게도 시누이에겐 만나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사실 시누이는 그 당시로 치면 노처녀였어요.
당시엔 20대면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우이가 시집을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시부모님도 걱정이 많았고 저도 얼른 짝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찾았다니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약속을 잡고 얼른 만나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감히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신우이는 저에게 먼저 그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신우이 말 맞다나 무척 예의도 바르고 점잖은 사람 같았어요. 차분하고 허영심도 없고 대기업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어 비전도 있었어요. 신우이보다 5살 연상의 남자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연륜에서 나오는 성숙함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만나보고 나서 안심이 되었어요. 아가씨 정말 괜찮은 분 같아요. 시댁 식구들한테 소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너무 다행이에요. 아가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요? 새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돼요. 그럼 얼른 날짜 잡고 다 같이 만나요. 역시 언니 보여주길 잘했다. 신우이는 제 말에 소녀처럼 볼을 발그레하게 물들이며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을 때도 분위기가 괜찮았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노처녀인 딸을 엄한 놈에게만 보내지 않으면 된다는 주의셨기에 쉽게 허락을 할 기세였어요. 오히려 기대 이상의 조건에 놀란 눈치이기도 하셨고요. 신우이가 데려온 남자는 집안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도 있었고요. 제가 봐도 흠이 없어 보이는 신랑감이었습니다. 특히나 성격 좋고 다정다감한 신우이의 짝이라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을 앞두고 드디어 웨딩드레스 입을 날만 기대하고 있던 신우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직도 이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언니, 어떡하면 좋아요? 아가씨, 왜 그래요? 네? 말을 해봐요, 아가씨.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신우이는 이 말만 남기고 엉엉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싶어 놀라 전화통을 붙잡고 몇 번을 물어도 계속 미친 듯이 울어제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신우이 집으로 갔는데요. 거기에도 신우이는 없었어요. 혼비백산이 된 시어머니가 달려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신우이 남편 될 그 남성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 역시 의식이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워낙 내상이 심했던지라 끝내 그 남자분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그토록 꿈꾸던 결혼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우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언니,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따라가고 싶어요. 안 돼요, 아가씨. 안 돼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나 좀 죽여줘요. 신우이는 장례를 치르며 무척이나 힘들어했고 그 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신을 놓는 일이 많았고 직장도 그만둔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술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신우이를 보며 정신 좀 차리라고 쏘아붙이다가 그만은 애정은 없었는지 잔소리도 관뒀어요. 저만이 혹여나 잘못될까 싶어 신우이 곁에 남았죠. 언니, 미안해요. 내가 나약해서. 아니에요, 미안하긴. 근데 아가씨,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힘들지만 일단은 그래야 돼요. 나야말로 미안해요. 이런 말밖에 못해서. 그런 말을 주고받다 저희 둘 다 눈물에 흠뻑 젖어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힘들어하는 신우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어요. 신우이를 외국에 보내기로요. 일단 신우이가 계속 한국 땅에 있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미래도 없어 보였어요. 계속 그 남자가 생각이 날 테니까요. 이미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외국어도 잘하는 신우였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신우이는 고민을 하더니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언니. 공항에 이렇게 배웅도 해주고. 나 언니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락 자주 할게요. 언니 잘 살고 있어요. 알았죠? 오빠가 속삭이면 바로 말하고요. 네, 아가씨. 알겠어요. 아가씨 걱정만 해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공항에서 신우이를 바래다주며 저희는 이런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신우이가 떠나고 난 후엔 저도 사실 마음이 적적했답니다. 한국에 있을 땐 언제든 자유롭게 만나고 커피도 한잔하고 목욕탕도 가며 수다를 떨곤 했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 한 명을 멀리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아들을 대학 보내고 저도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느라 신우이를 점점 잊게 되었어요. 잊었다는 표현보단 잊으려 노력했다는 표현이 맞았겠죠. 신우이는 미국이란 먼 곳으로 간 후엔 연락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곳에서 좋아하는 미술 공부를 하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오곤 했는데 그 외의 소식은 잘 몰랐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걸까? 왜 연락이 없을까? 분명 연락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잘 살고 있는 거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애써 마음을 추스리곤 했네요. 그 사이 저는 남편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걷게 되었어요.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전업주부의 반전이라면 반전이었네요. 남편이 벌고 제가 지금껏 저축한 돈으로 남편이 먼저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물론 내가 의사이기도 하고 노후는 문제 없지만 나는 이제 더 큰 뜻을 펼치고 싶어. 의사 생활은 너무 오래 해와서 지겨워. 동네에서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환자 보는 거 더는 그만하고 싶어. 그래요? 당신 뜻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무슨 사업인데요? 나 의료기기 사업할 거야. 그리고 당신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그간 걸어왔던 길에서 그닥 멀지 않은 것 같은 부류의 사업이라 수긍은 갔지만 남편이 저를 지목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얼떨떨했달까요? 남편과 저 사이엔 아들이 아니면 끈이랄 게 없었는데 의외로 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요. 일단은 남편을 믿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처음 걸어가보는 길이었기에 많이 헤맸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만큼 남편과 대화가 많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사업을 하며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초들을 같이 겪고 같이 넘어갔죠. 그리고 한 가지 변화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당신이 밥 달라 이런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기해. 근데 나는 좋아요. 당신이 비록 젊은 시절 내 속을 많이 썩이긴 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드니 서로 이렇게 파트너도 될 수 있고 인생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래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많이 소홀했어. 인정해. 앞으로 잘할 테니까 지켜봐. 나 빈말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야. 남편은 남편으로선 빵점, 아들에겐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같이 살부딪히고 살았죠. 젊은 시절엔 제 속을 지지리도 썩였고요. 근데 사업을 같이 시작하고 대화가 많아지며 어쩐지 남편과 저 사이에 정이라는 게 생기는 기분이었달까요? 묘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차가 되어가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같은 굴곡을 넘었기에 동지애가 싹튼 것일까요? 거기다 저도 나이가 드니 쉰을 넘어가며 남편과 등산도 같이 해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어졌어요.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나 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에 한 번씩 등산도 같이 가고 동호회도 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처음엔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나름 적응이 돼서 이젠 남편이 없으면 적적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날은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후회되는 게 참 많아. 특히 당신한테 못한 거 말이야. 내가 을사란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 무시하고 매번 우리 어머니 편만 든 거. 그거 정말 후회해. 나는 내 동생보다도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묵직하지만 진심이 담겨진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로요. 전 이때 이로써 진정한 부부 사이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은 참 반전의 반전, 드라마보다 더한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안전궤도에 완전히 들어섰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투자 실패로 망한 것입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호시절엔 그토록 여유를 누리다가 나쁜 시절이 되니 처참하게 비참해지는 그런 것이요. 많은 위험을 떠안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되니 저도 남편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가 신을 넘긴 나이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요.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노후 대책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아, 나도 몰라.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아이, 진짜 재수없게. 가서 술이나 사와. 여기서 징징거리지 말고. 듣기 싫어 죽겠으니까.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아유,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네. 당신, 이 상황이면 당신도 발벗고 나서서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죠. 하긴 뭐래. 어차피 망했는데. 이왕 망한 거 그냥 이렇게 살다 뒤지는 수밖에 없다고.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도가 지나쳤어요. 남편은 의사였고 의사로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술독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매일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매일 술만 마시고 정신을 잃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도 다행스럽게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건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언제 어른이 된 건지 아들이 나서서 하나하나 사업을 정리해 나가더라고요. 엄마,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을 테니까 일단은 좀 쉬고 계세요.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들은 다행히 경영학을 전공하고 자기 회사를 꾸려나갔던 것을 바탕으로 저와 남편의 회사를 차분히 정리해 나갔어요. 그러더니 몇 달 후엔 자기가 한번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밝혀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얘야, 그러지 마라. 우린 지금 이 빚도 감당하기 어려워. 엄마, 자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믿어보세요. 아들의 말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총명하게 반짝거리는 아들의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스르르 몸에 힘이 풀렸죠. 그때까지도 남편은 집안 돌아가는 꼴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들으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들이 저와 남편이 일군 회사를 전성기였을 때보다 더 큰 좋은 회사로 돌려놓은 것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회사 로비에서 엉엉 우는 저를 다 큰 아들이 힘껏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정신이 돌아와서는 미안했다며 중얼거리더군요. 초라한 노인의 모양새가 되어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남편의 무책임했던 행동도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남편의 주접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아들에게 용돈을 요구하고 나서는 겁니다. 회사가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자기도 이제 살 것 같으니 사치를 부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너도 알다시피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줘야 하는 거야. 알지? 내가 많이 바라진 않는다. 한 달에 3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구나. 어머나 세상에, 이 양반이 미쳤나? 아니다. 잘못 들은 걸로 해라. 무슨 말이에요? 그게 300이라니.
우리의 그 망해가던 회사 살리고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던 우리 데리고 사라졌던 거 곳에 다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참 문제야. 왜 이상한 거에 토를 달아? 그렇게 생각이 없어? 가방끈이 짧으면 머리라도 잘 굴리든가 눈치라도 있어야지. 아휴. 남편은 기어코 자식이 부모를 보필하는 게 당연한 거라며 300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안 주면 마치 길바닥에서 잠이라도 잘 것처럼요. 기가 찼죠. 제 아들과 며느리가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저희를 구해주고 그렇게 다정스레 대해줬던 걸 저리 갚다니. 너무 민망스러워서 며느리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결단코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하자 남편은 손찌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물건이 점점 제 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맞고 사는 여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나요? 당신 그만 못해요? 한 번만 더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디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입 닥쳐! 더 맞기 싫으면! 나중에는 이웃들에게서 민원 신고가 들어와 남편이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에 우울이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한 것도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무에게나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시누이에게 편지를 보내곤 했었는데요. 잠깐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받은 미국 주소지로요. 아주 가끔씩은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횟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한때의 깊은 정을 나눈 사이라 그런지 힘든 일이 터지니 신우가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아주 다정하게 그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해주며 제 한탄을 들어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한평생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흘리며 견뎌왔던 제가, 남편을 견디었던 제가 이날을 계기로 스스로 생을 놓기 위해 한강 다리로 향하며 결심했습니다. 다신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어느 날 남편이 잔뜩 술에 취해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가슴이 움푹 패어진 옷에 저희 아들보다 어린 여자였는데 딱 봐도 술집 접대부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와 시시덕거리며 거실을 차지하고 앉아선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언니, 언니도 와서 한잔해요. 오빠, 저 사람이 오빠 와이프예요? 어머, 실물이 남네.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지금 뭐 하는... 아, 왜 그래? 당신도 여기 와서 한잔해. 서로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왜?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가서 네 아들한테 나 용돈이나 더 달라고 하던가. 여러분도 이 말들 혹시 익숙하신가요? 네, 바로 몇십 년 전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남편이 술집 여자애를 끌고 들어와 했던 대화와 아주 똑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을 때 그런 말을 하며 저를 농락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더군요. 제가 차라리 남편 머리에 술병을 깨뜨리던지 무언가를 했다면 다행이었었겠죠. 근데 우울증에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라 그런지 나약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처지가 너무도 서럽고 비참했습니다. 젊은 날의 저와 늙은 날의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와 지금 모두 제 인생은 비참하고 더 이상 살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를 돌아 한강다리로 향했어요. 더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찬바람을 맞으며 지난 인생을 정리했어요. 좋은 것 하나 없었던 내 인생, 아들만이 그나마 지지가 되어주었던 내 가련한 인생. 제가 그날 온갖 상념을 주절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 목소리를 구별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 앞에 놓인 한강다리만 보였죠. 그곳에 올라서서 몸을 던지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날 제 운명을 뒤바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언니, 새언니! 누군가 제 손을 확 낚아채더니 아래로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저를 새언니라고 부를 만한 사람, 다름 아닌 신우이, 저희 아가씨였죠. 실로 몇 년 만에, 아니 10년 이상 보지 못했던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는 다급히 저를 껴안으며 엉엉 울음을 토해냈어요. 당시 아가씨는 제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되어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답니다. 언니 보러 집에 갔는데 글쎄 그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왔으니 다행이지. 하늘이 도왔어요. 하늘이 도왔어. 그날 일은 다시 생각해도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신우이가 이 넓은 땅에서 절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편지에 가끔씩 한강 다리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쓰곤 했는데 그 말이 떠올라서 온 거라는데 설사 우연이라고 해도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결연한 눈빛으로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제게 커다란 용기가 되었습니다. 언니, 죽지 말고 같이 복수해요. 내가 그 못된 놈, 내가 아작내줄게요. 아가씨, 언니, 나만 믿어요. 나 이제 그럴 만한 능력도 되고 오빠 같은 망나니가 언니 해치는 거 더는 못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막지 마요. 씩씩한 기세로 자신의 오빠에게 제 남편에게 같이 복수하자는 신우이의 말엔 제가 늘 느껴왔던 따뜻함,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온도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이제 피해자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는 것을, 제가 제 인생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간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살았는지 신우이를 보니 지난날이 후회됨과 동시에 어떤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저와 신우이는 일단 호텔에 머무르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중히 생각한 끝에 남편과 술집 접대부가 시시덕거리고 있을 밤 그 현장을 덮치러 집으로 찾아갔죠. 남편은 역시나 여러 여자들을 끼고 그 좁은 방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더군요. 그건 역시 아들이 찔러준 돈이 틀림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들을 효도라는 명목으로 위협해서 얻어낸 돈이었어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거칠게 한 대 갈기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조용히 지금 다 나가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황해 몸을 떠는 남편을 보니 가짠터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술을 들어 그대로 남편의 머리에 끼얹어 버렸어요. 맥주병을 남편 머리 위로 콸콸 붓고 있는데 제가 그간 당해온 손찌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더 분을 참을 수 없어 절 제지하려는 남편의 손목을 잡고는 음식들도 마저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런 힘이 있을 거라고는 몰랐었는데요. 가능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약하지도 않았는데 막고 있을 이유가 하등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신우이는 빙긋 웃으며 그 뒤에서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죽고 싶어? 미쳤냐? 아니 예편이가 힘은 또 왜 이렇게 세? 소를 삶아먹었나? 뒤지고 싶지? 야, 너 거기서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네 미친 새언니 좀 말려봐! 오빠, 내가 왜 말려? 이게 다 오빠 업보야. 오빠 때문에 새언니가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할 만큼 당해. 실컷 당해버려. 오빠는 갱생이 불가능한 인간이야. 신우이는 남편이 물건을 던지려 하자 그것을 몸으로 막아주었어요. 나중에 뒤따라 나온 신우이의 아들이 또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부들부들 거리더군요. 자신이 했던 짓은 생각도 못하고요. 그래서 전 당당히 내질렀습니다. 그래, 고소해. 어디 나도 막 고소하게. 당신이 지금까지 나 때린 거 상해 진단서 다 떼어놨으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그 말에 남편은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은 아들이 마무리를 해주었는데요. 아들에게 부끄럽지만 저는 남편 집에 가기 전 제가 지금껏 남편에게 손찌검 당해온 것들을 말하며 남편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드린 돈 다 되갚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참을게요.
엄마를 봐서요. 우리 불쌍한 엄마, 더 불쌍하게 만든 아버지,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아들은 사실 저를 봐서 지금껏 아버지에게 돈을 조금씩이라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는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절연을 선언하며 남편에게 지금 사준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죠. 남편은 그렇게 음식물을 뒤집어 쓴 채 부들부들 떨다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말로가 참으로 가소로워 웃음이 터져 나왔네요. 저는 한동안 시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는 시누이에게 그간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웠고 손 내밀어줘서 고마웠다고 말했네요. 만약 시누이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렇게 한강물에 몸을 던졌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사연을 쓰고 있을 수도 없었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인생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막연히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과거의 절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럴 때마다 제게 말없는 위로를 해주네요. 곁에 있어주는 방식으로요. 가끔은 이런 말을 해주기도 하죠. 새언니, 나는 언니 만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이나 언니는 나한테 있어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니가 언니 자신을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에요. 앞으로의 인생만 생각해요. 앞으로 언니 인생은 꽃길일 테니까. 담담하게 울려 퍼지는 시누이의 말에 저는 찻잔에서 입술을 떼고 눈물을 훔치곤 한답니다. 저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사람, 우리 시누이. 저는 시누이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생각하며 살려고 해요. 누구에게나 삶은 공평하게 버겁고 버겁겠지만 시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없던 힘도 솟아나거든요. 그리고 따뜻해진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설 힘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자신을 일으킬 힘까지도요. 부끄럽지만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답니다. 한 여자가 죽음을 선택했다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 쓰기에 많이 망설여졌지만 막상 쓰고 나니 후회가 없네요. 여러분 모두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연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커피도 마실 겸 아이 데리고 카페에 와서 노트북으로 글을 쓰게 되었어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어느새 40대 초반을 지나고 있는 아이 엄마예요.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 제가 일하던 빵집 옆에 있는 회사 직원이었는데 남편이 빵돌이라 저희 빵집의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저녁을 빵으로 대신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편은 넉살이 좋아서 가끔 가게에 오면 사장님과도 수다를 잘 떨어 어느새 저와도 친해졌고 그렇게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친하고 서로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진 쉽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남편이 빵집에 머무는 시간이 5분, 10분인데 말이죠.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하기 쉽지 않아 그저 짝사랑만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남편과 마주친 거예요. 마침 가게를 마감하고 나왔을 때라 앞치마를 메고 있지도 않았죠.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쓰레기를 보곤 서둘러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들어주더니 마감했냐 묻더라고요. 네, 마감했는데 오늘은 빵이 다 떨어져서 조금 일찍 끝냈거든요. 근데 또 빵 드시게요? 그러다 뱃속이 빵으로 꽉 차겠어요. 그럴까요? 그래도 빵이 좋은 걸 어쩌겠어요. 빵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좀 드릴게요. 사실 가게에 남은 빵이 있어서 사장님이 저에게 가기 전에 몇 개 주셨거든요. 단골이시고 하니까 드세요. 서비스예요. 정말요?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요. 보답으로 그럼 제가 저녁 사드릴까요?
네? 저녁 아직이시죠? 근처에 제가 잘 아는 카레 가게가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따라오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같이 가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건넨 빵에 대한 보답으로 끌려가듯 저녁을 얻어먹게 됐어요. 남편이 데려간 카레 가게는 조촐하고 아담한 크기의 식당에 군데군데 놓인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는 공간이었는데 무척 좋았어요. 식당의 분위기도 음식도 내 앞에 놓인 사람도 모두 안성맞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연인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간 쌓아왔던 마음이 폭발이라도 한 것인지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신없이 데이트 약속을 잡았고 몇 번의 데이트를 거쳐가며 서로에게 확신을 가졌어요. 아마 연애했을 당시엔 나사 하나가 빠진 채 무언가에 홀렸던 것 같아요. 술에 가득 취한 상태 비슷하게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그리고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결혼까지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제 결혼 소식에 우려를 가장 많이 드러냈던 사람은 친정엄마였어요. 엄마는 그간 남자친구도 잘 사귀지 않고 일만 하던 딸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하자 그건 그거대로 축하해 주셨지만 더 만나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에 걱정을 표하셨어요. 미수가 다 좋은데 그래도 엄마는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1년도 안 돼 결혼하는 건 이르지 않니? 그래, 아빠 생각도 그렇다. 나이 든 사람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빠는 네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별로라는 게 아니고 만나다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부부가 되어 그걸 하나하나 맞추려 하다 보면 네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연인일 때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결혼은 선택지가 이혼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때 엄마와 아빠가 절 말려주신 게 어떻게 보면 하늘을 계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늘이 제 앞에 펼쳐질 고난을 미리 알고 말리려는 계시 말입니다. 저와 남편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건 사실 결혼 전에도 알 수 있는 징조가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조촐한 결혼식을 하길 바랐는데 남편은 무리하게 돈을 다 털어서라도 크고 성대하게 치르고 싶다 하더라고요. 물론 결혼식이 일생에 한 번에 있는 거니 저도 뭐 돈 들여 화려하게 하면 좋죠. 근데 저나 남편이나 모은 돈이 크지 않은데 그걸 다 털어가면서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기 오빠, 오빠가 말하는 결혼식 좋은데 이 예식장은 너무 비싸지 않아? 얼마 정도는 저축해야 생활비로도 쓸 텐데 이 예산이면 우리 생활비가 부족해져. 아니, 미수가 무슨 생활비 걱정을 해. 오빠가 회사 다니고 있고, 너도 어차피 아이 낳을 때까지는 계속 돈 벌 건데, 두 사람이 사지 멀쩡하고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는데 무슨 걱정이야? 너 나 못 믿어? 내가 설마 뭐 결혼하면 돈 안 벌고 집에서 쉴까 봐. 아유, 아니, 오빠. 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난 결혼식만큼은 성대하게 치르고 싶단 말이야.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있는데 여기 내 동창들도 다 와. 그중엔 의사 된 놈도 있고 회사 창업에 성공한 놈도 있어. 근데 그런 놈들 앞에서 까오죽고 싶지 않아. 미숙이 너도 여자로서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비싼 웨딩드레스 입고 좋은 데서 하면 좋잖아. 결국 이건 남편에게 져줬어요. 정말 져줬단 표현이 맞을 겁니다. 끝까지 우기려면 우길 수도 있었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결혼 전부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남편이 해오는 돈에 비하면 작게 혼수만 해갈 예정이라 눈치가 보였는데 결혼식마저 크게 해버리면 그만큼 지출 비용이 크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시부모님과 안면도 많이 익히지 않았을 때였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염려되었고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결혼식을 크게 한다 하니 좋아하시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내 아들 결혼식인데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그 정도는 되어야지. 맞아요, 엄마. 그쵸? 미숙이는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벌써부터 걱정이야. 아이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 집안 그렇게 통 작은 집안 아니다. 너가 정식으로 우리 집 식구가 되면 알겠지만 우리 집은 다른 집이랑은 달라.
수준부터가 다르지. 이런 말씀을 하시며 시부모님은 제게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말라 하셨어요. 어차피 남편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되지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준 것도 참 감사할 일이야, 그지? 네? 알고나 있으라고 하는 말이야. 농사하는 집은 원래 내 후보에도 없었다. 사자 며느리이거나 그도 아니면 재산이 우리 집 수준이랑은 비슷해야 했지.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널 받아주라 했다.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 인성이 중요하다고. 들어보니 그건 또 맞는 말 같아서 허락한 거다. 내가 또 아무리 잘났다 해도 고분고분하지 않는 며느리는 못 드리거든. 시댁은 잘 사는 편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젊었을 적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돼서 집도 여러 채 사놓으시고 그러셨거든요. 남편은 덕분에 굉장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누리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잡지에 나올 법한 정원 딸린 거대한 전원주택 있잖아요. 남편은 그런 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어린 시절이었죠. 저는 부모님이 동네에서 슈퍼 하나를 사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동네 슈퍼라 늘 밥만 굶지 않을 정도의 생활만 유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동네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저희 집 슈퍼가 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집안 사정이 확 기울었고 그때부턴 고등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야 했어요. 부모님에게 짐이 될까봐 대학도 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 사정도 모르시는 시어머니가 굳이 저렇게 말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기분이 너무 나빠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도 취소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표정 관리가 안 된 채로 앉아 있는데 거기서 시누이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고 들었죠. 아유, 엄마, 말이 왜 그래?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여튼 엄마는 나중에 아빠한테 한 소리 들으려고 이러지? 내가 다 이른다?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사람이 괜찮았어요. 한 집안 식구라는 게 가끔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날도 제가 뾰루퉁한 표정으로 가니 아가씨가 전화가 와서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찌저찌 기분을 풀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어머니가 어쩌다 하는 저런 막말은 흘려들으면 되었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아까 남편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 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 전엔 집안일엔 손 까딱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지라 결혼 후엔 좀처럼 참을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긴 일이었는데요. 제가 직장에 갔다 와 깜빡 잠이 들어 밥을 늦게 차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밥이 안 차려져 있다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여보, 왜 저녁이 없어? 내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미안해. 나 침대에 잠깐 눕는다는 게 잠들었나 봐. 금방 해줄게. 데피기만 하면 돼. 야,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거 시간 맞춰 해놓으면 어디가 덧나냐? 못 해놨으면 미리 전화라도 하든가 먹고 들어오게. 그 정도 배려도 없냐? 아니 이럴 거면 너 거기 빵집 관둬. 안 다녀도 돼. 내 월급으로도 우리 살아.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잠깐 잠든 거 가지고 꼭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야겠어? 야박? 야박은 무슨? 왜 사람을 쪼잔한 놈 만드냐? 투정도 아니고 거의 온갖 짜증과 분노를 저에게 쏟아내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 압니다. 회사에서 갖은 스트레스 받고 오면 가족에게 풀 때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정도가 지나치게 말을 하니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나요? 마치 자기 일하는 것만 대단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과 결국 대판 싸우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로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이후에도 제게 밥이 안 차려져 있으면 짜증을 내었고 주말에 청소만 같이 하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화를 냈어요. 언젠가는 저도 너무 화가 나 윽박을 질렀는데도 못 들은 척 이불 속에서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를 시작하면 자기는 침대 위에서 음식을 다 흘리며 주섬주섬 밥을 먹는데 그 꼬락서니가 너무 보기 싫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남편의 만행들을 반년간 참고 참다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하는데요. 당신 정말 이건 아니지 않아? 나 혼자 청소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거기다 요즘 외박과 회식도 너무 잦잖아. 우리 결혼 전에 약속했던 게 뭐였어? 서로 외박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했잖아. 그 약속 다 잊은 거야? 야, 내가 뭐 얼마나 외박했다고 그러냐?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일하는 거 같다 그러면 안 되지. 너처럼 최저시급 받으며 빵집에서 일하는 거랑 대기업 회사 생활이 같겠어? 나도 아주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야. 나도 참으면서 다니는 거라고. 너 먹여 살리려고. 기막힌 소리 한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당신이 무슨 날 먹여 살린다고 일을 해?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거겠지. 당신 명품 사려고 일하는 거잖아. 내 입에서 꼭 이런 말까지 나와야겠어? 뭐? 너 지금 뭘 했어? 이번에 당신 가방 하나 또 샀더라? 거기에 3천만 원짜리 시계. 할부로 긁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저번에 당신한테 부탁했잖아. 아니, 빌었잖아. 제발 씀씀이 좀 줄여달라고. 당신이 버는 돈으로 당신 물건 사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가 지나치잖아. 우리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된 건데? 우리 아이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통장 만들어 놓고 한 푼도 저축 못 하고 있어. 거기다 생활비는 당신 생활비 요즘 적게 주니까 내 월급으로 다 하고 있잖아. 애는 다 알아서 잘 크게 되어 있어. 제발 오바 좀 하지 마. 그리고 생활비 부족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해. 아니면 내가 할게. 그럼 당신이 해, 가서. 네, 남편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중 제일 심한 게 사치였고요.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도 돈을 못 모으는 건 바로 이 사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쪽팔리다며 국산차는 절대 끌려하지 않았고 입고 다니는 옷도 죄다 명품이었어요. 하다못해 속옷도 어디 시장 거 사오면 이런 건 안 입는다고 할 정도였죠. 대체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것까지 왜 굳이 브랜드로 사입혀야 할까요? 제 눈엔 이 모든 것들을 남편의 허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다 시부모님이 저희 생활비를 다달이 주시는 것도 아니었기에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꾸려나가야 할 형편이었고요. 그러니 쪼들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제가 이렇게 한번 크게 태클을 걸자 남편도 그 다음부턴 알았어, 소비 줄이면 되잖아. 생활비 더 줄게. 하며 몇십만 원씩 더 얹어주더라고요. 아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말을 알아듣는 건지 솔직히 그때부터 남편에게 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뜬 게 시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없으실 때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가자마자 시아버지가 안 보여서 물었는데 운동 가셨다 하길래 그때부터 느낌이 쎄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미처 방석에 앉기도 전 매의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내가 널 왜 불렀는지 아니? 네? 네가 우리 민기한테 사치한다고 그리 못살게 굴었다며? 그 말 듣고 속상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어머님, 그건요. 저도 참다가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사실상 월급 대비 저축하는 게 자기 월급의 1%도 안 되어 있어요. 힘들게 일하는데 그렇게 다 써버리는 거 솔직히 아깝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도 생각해서 미래 대비도 해야 하니까 말한 거예요. 아잉, 이래서 내가 가난한 집 며느리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그게 다 자기 품위 유지비라는 거야. 품위 유지비요? 그래, 네가 그걸 알리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품위는 돈에서 나오는 거니까 돈 아끼지 말고 쓰라고. 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도 용돈 절대 적게 준 적이 없어. 네 시아버지 때문에 나중에야 어쩔 수 없이 줄였지. 내가 몰래라도 돈 쥐어주며 마음껏 쓰라 그랬다. 돈 있어 좋은 게 뭐니?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니?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다 내 아들 품위 지켜주려 그런 거야. 아,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건 남편이 어렸을 적 이야기고요.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이상 남편도 아끼고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꼭 돈 있는 걸 티내고 다녀야 품위 있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머님께서 그 품위 유지비 꼭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저희에게 생활비를 주시든가요. 그럴 수 있으세요? 뭐야? 나한테 니들 쓸 돈을 달라고? 얘 웃긴다. 거기다 너는 나한테 이미 받은 게 있지 않니? 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 신혼집? 내가 해준 신혼집에 살자니. 그것만으로도 니네 돈이 저축됐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 왜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야?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왔구나. 근데 생각해볼수록 화가 나더군요. 왜 대체 신혼집 해준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생색을 내시는 걸까요? 전 어머니 입에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이래서 처음에 시부모님께 신혼집 받을 때 그냥 우리 돈으로 대출받아 집 마련하자고 말한 건데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생색내실 줄 알았다면 그냥 작은 집이라도 떳떳하게 우리끼리 사는 건데 그런 말 듣고 나니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은 다행히 시아버지가 와 저를 반겨주시면서 나눴던 대화는 없던 것처럼 끝이 났지만 그 후로부터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표정이나 말투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명절날만 되면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은 저도 참고 넘어갔어요. 저만 새벽에 불러다 앉혀놓고 전을 부치라고 했을 때도 제가 깎은 과일 모양이 이상하다 하며 민망함을 주실 때도 화가 안 풀려 그러시려니 생각하고 하루만 참자 하는 심정으로요. 물론 남편은 자기도 일러 바친 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그날 술을 먹어서 이렇게 일이 번질 줄 몰랐어. 앞으로는 절대 엄마한테 부부 문제 일 얘기 안 할게. 됐어. 이게 지금 사과로 풀릴 일이야? 나도 이번만큼은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며칠 내내 남편의 사과가 계속되었고 결국은 명품 소비 안 하겠다는 제가 원하던 조건을 내걸은 후에야 겨우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 결혼 생활도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어느 날 농사일로 바쁘시던 친정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무슨 연락인가 해서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 그릇 몇 개를 사왔는데 이거 비싼 거더라. 근데 우리가 이런데 밥 먹을 필요가 뭐 있어. 너네가 갖다 써라. 하며 택배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쁜 그릇이면 그냥 엄마 쓰지. 우리 그릇 많아. 엄마야말로 그릇이 차고 넘치지. 젊은 사람들은 이쁜 거 써야 해. 엄마가 택배 포장하고 있으니까 받으면 문자 줘라. 며칠 후 택배에 정성껏 포장되어 온 그릇은 정말이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역시 비싼 그릇은 달라도 다르구나 하며 잘 보관해놓고 중요한 날에 쓰려고 했죠. 그런데 이 일이 저에게 큰 화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은 엄마가 준 그릇에 반찬들을 담아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밥상을 준비한 날이었어요. 마침 남편 생일이기도 했고 오랜만에 부부관계도 회복해보고 싶었고요. 남편도 일찍 오라는 제 말에 정시에 회사를 마치고 와인까지 사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왔어?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구워놨어. 아스파라거스도 있으니까 같이 먹자. 그랬어? 고마워. 씻고 올게. 남편도 그날따라 분위기 잡으려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고분고분한 말투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짜증부터 내며 들어왔을 양반인데 말이죠. 아무튼 우리 둘 다 기분 좋게 테이블에 앉아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젓가락을 들어 소고기를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인상을 확 찌푸리며 톡 쏘는 말투로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아, 이거 엄마가 비싼 그릇이라고 놔쓰라고 주셨어. 알잖아, 우리 엄마 검소한 거. 장모님이 주셨다고?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야, 이거 되게 비싼 그릇이야. 내가 전번날 친구 집 갔다 본 건데 접시 하나에 30만 원도 넘는 거라고. 아, 그렇게 비싼 거였어? 난 몰랐네. 엄마 친구분이 해외여행 갔다 주셨다고 했거든. 그래? 그럼 짝퉁인가?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우리 엄마 친구분이 샀다고 짝퉁 취급하는 거야? 나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쁜데? 아니, 그렇다기보단 솔직히 그렇잖아. 장모님 친구분이면 같은 시골 사시는 분 아니야? 그런 분이 뭔 돈이 있다고 해외까지 나가서 이런 명품 그릇을 사오겠어. 그래요. 솔직히 남편 말이 다 틀리다고 할 순 없죠. 근데 자기는 매일 명품 정장에 명품 시계 차고 다니며 저희 엄마가 준 그릇을 저렇게 말하니 저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을 위해 땀 뻘뻘 흘리며 한우까지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말없이 고기만 먹던 제 표정을 보곤 뭘 또 예민하게 그러냐. 내가 무슨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내 생일날까지 이래야겠어? 아,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 당신 말 맞아. 맞는데 앞으로는 사람 기분도 배려해가면서 얘기하자. 내가 무슨 배려를 안 했다고. 넌 꼭 이러더라. 사람 기분 잡치게. 야, 됐다. 나 나가서 먹으려니까 너 혼자 이거 다 먹어라.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구운 소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남편이 나가고 혼자 그릇을 설거지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껏 남편이 스치듯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친구 집들이 오는데 허름한 제 옷을 보며 너도 좀 갖춰 입지 왜 그런 옷을 입냐? 어디 가서 와이프라고 말하고 다니기 창피하다 하며 말을 했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줬으면 제 작은 월급에서 생활비 빠져나갈 일도 없을 거고 그럼 저도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며 다른 여자들처럼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서러움에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죠.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자. 내 마음에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살자. 오히려 포기하는 게 답인 듯 했어요. 어차피 뭉그러진 신혼생활이고 이혼이란 선택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시집갔다 다시 돌아오긴 싫었거든요. 그때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까지 꺾어가며 6개월 만에 결혼해놓고 일찍 돌아오면 쟤 저것 좀 봐, 저럴 줄 알았어 하는 비웃는 말들을 듣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을 남의 편으로 보자고 굳게 먹은 결심이 무색하게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믿지도 않았어요. 부부관계를 가졌던 적이 몇 번 되지도 않았고 애가 설마 그렇게 쉽게 들어설까 싶었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건지 저는 바로 들어섰더라고요.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엄마께선 무척 기뻐하셨어요. 저에겐 반감을 가졌던 시어머니마저 경사라며 좋아하셨고요. 남편도 임신을 하자 그때만큼은 반짝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꿈 중 하나가 자기 아이를 갖는 거였거든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왔던 남편은 연애할 때도 나는 나중에 꼭 미숙이 너랑 가정 이루면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우리 애들이랑 주말마다 유원지 놀러가고 재밌게 살고 싶어. 하고 말해왔습니다.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는 게 남편의 신념이라면 신념이었죠. 연애 때야 저도 그 말이 좋았지만 과연 이 인간이 애를 낳고서도 그런 좋은 아빠가 되어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남편은 마치 연애 때로 되돌아간 것처럼 잘해주더라고요. 일단 퇴근하고 나면 저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제 배를 붙잡으며 우리 애가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내 목소리 알아들을까? 아휴,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도 알아들을 것 같아, 기분이. 하곤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사리
여보, 나 오늘 딸기가 먹고 싶은데 사다 줄 수 있어? 하고 부탁하면, 딸기?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이가 먹고 싶다는데 기다려봐. 라며 밀린 회사 일을 내팽개치고 집에 딸기를 사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어서 그런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기도 하고 괜시리 들뜨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남편이 철이 든 걸까? 자식을 낳으면 정말 달라질까 하는 기대감도 생겼죠. 거기다 임신하고 나서부턴 남편의 사치가 다른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온 만큼은 죽어도 포기 못했던 남편이 자기 옷에 투자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육아용품에 이것저것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과하긴 했지만 그나마 애한테 줄 물건들이니 낫더라고요. 그렇게 저 역시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사내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도 남편은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했어요. 허나 돌이 지났을 즈음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와선 상담을 요청한답시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 가정도 생기고 애도 키울 거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원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 엄마 아빠까지 설득해서 끌어모은 몇 억이 있거든. 내 친구놈 하는 회사인데 전망이 아주 밝아. 거기에 투자하고 친구놈 일 그냥 가끔씩 도와주면 돼. 그럼 내가 당신 육아도 도와줄 시간도 많이 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한다고? 여보,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리고 그 친구 혹시 상기 씨 말하는 거지? 저번 날 우리 집에 온 사람, 그 IT 계통 회사 하신다는 분. 맞아. 상기 회사야. 빵집만 했던 제가 사업을 뭐 알겠어요. 근데 한번 집들이를 왔던 그 상기라는 남편 친구가 하는 회사라고 하니 어쩐지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느낌이라면 느낌인데 사람이 건들거리고 남편처럼 허세가 너무 많아 대화 내내 거북했거든요. 또 투자를 알진 못하지만 시어머니의 돈까지 억대의 돈을 빌려서 하는 투자니 더 걱정이 됐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것만 성공하면 공동으로 육아하고 아이에게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리게 해주는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 퇴직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반년만 더 생각해봐. 정말 답답하네. 내가 말했잖아. 투자라는 건 시기가 있다고. 그 시기 놓쳐서 실패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진짜?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여기에 개입하면서 사건이 더욱 커졌죠. 시어머니는 대뜸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선 이것저것 지적했어요. 살림만 하는 네가 뭘 알겠냐? 내 아들 하는 일에 끼어들 생각 말고 일단은 잠자코 가만히 있어라. 어머님, 그래도 이건 저희 집 문제고 저희가 결정하고 싶은데요. 얘 좀 봐. 이게 다 너한테 복이 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니? 네가 내 아들을 만나 손해본 게 뭐가 있어? 이런 좋은 집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며 편하게 살지 않았니? 이번 투자건만 성공하면 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다.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며 무조건 아들 편을 들라 하루가 다르게 난리셨고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야 말았죠. 남편은 그렇게 회사를 퇴직하고 나와 제가 모은 돈까지 모두 싸그리 긁어 모아 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고 투자를 해버렸고요. 원래 남자는 통이 커야 해. 라고 말하면서요. 너무 다행히도 남편은 투자한 돈의 2배나 되는 돈을 1년 안에 받았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이득이었죠. 시어머니 역시 펄쩍펄쩍 뛰며 역시 내 아들이라고 좋아하셨고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그래, 내가 계속 반대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쨌든 너무 잘 됐다. 이제 우리 애 키우는 데는 부족함 없겠어.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예전에 우리 애 사주를 봤는데 세상에 삼성 회장 팔자랑 비슷하다 하더라고. 엄청난 부의 운이 있다고 하는 거야. 뭘 해도 먹고 살 놈이라 했는데 그 말이 딱이구나, 딱이야.
아유, 말 나온 김에 명품관 쇼핑이나 돌자꾸나. 얘, 너도 갈 거지? 아, 네, 어머님. 솔직히 아직까지 그 회사 자체가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 저는 언제고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제부턴 정말 무슨 은행에서 돈 찍듯 미친 듯이 써제꼈고 한 달 술값만 3천만 원 이상을 쓰며 허영과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이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겠다며 어디 회사의 간부급 인사들이랑 술자리를 한다는데 그때부턴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애는 아빠를 찾는데 아빠는 밖에 생활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남편에게 여보, 우리 돈 벌려는 거 다 애 때문이었잖아. 당신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애한테 신경 좀 써줘. 라고 말하면 그래 그럴게. 라고 말하곤 다시 되돌이표였죠. 남편은 그렇게 딴집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붙잡고 밤마다 외롭게 잠에 드는 일이 많아졌고요. 그 생활이 3년은 이어졌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 파트너 상기 씨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들으셨겠지만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 달에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회복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 드렸어요. 네? 회복 중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남편의 사치가 줄어들 새가 보이지 않으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지도 몰랐죠. 제가 모르는 기색을 보이자 그 사람은 난감한 듯 전화를 서둘러 끊었고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내 캐물었어요. 근데 원래 회사가 그렇지 뭐.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네 일 해. 나 끊는다. 잠깐만. 그럼 당신 또 외박하는 거야? 야, 너 또 잔소리하려 그러냐? 그만해라, 그만 좀. 바가지 긁히는 거 쪽팔려 죽겠어. 이러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심장이 덜컹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게 눈에 선했어요. 허나 남편은 저에게 바가지 긁히는 게 싫다며 더더욱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심지어는 애기 생일도 잊어버렸더군요. 제 생일 잊어버리는 건 그렇다 치고 아이 생일까지 술 먹고 취해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이혼이란 두 글자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던 와중 청천벽력 같은 상황까지 생겼는데요. 폭우처럼 비가 쏟아지던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하고 집으로 가는 사이 친정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엄마의 말 한마디에 너무 놀라 우산조차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네? 엄마 사는 집이 무너졌다고요? 시골집이라 그런지 확 무너져 버렸네. 여기는 지금 난리다 난리야. 너넨 괜찮은 거니? 우린 아파트라 괜찮죠. 엄마 그럼 지금 집 어떡해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근처 친구 집에 와서 네 아빠랑 쉬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나저나 집수리가 걱정이네. 얼른 해야 하는데 살림살이가 다 안에 있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 홍수로 엄마의 시골집이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 홍수가 나는 시기엔 제가 신경 써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남편과의 일에 너무 지친 나머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수리비 보태줄 테니까 얼른 집 수리부터 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나 친구 집에 불편하게 얹혀 살고 계실 순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ATM 기기에 가서 엄마에게 돈을 보내려 하니 제 계좌의 돈이 0원이더라고요. 남편이 제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긁어 뭔 짓을 한 게 틀림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엄마 집 홍수로 무너졌어. 수리하는데 300만 원 보태려 하니까 지금 빨리 돈 보내줘. 300만 원? 야, 그냥 비 맞고 사시라 해. 무슨 시골집에 300만 원씩이나 돈 없어. 뭐? 돈이 없다고? 미쳤니? 하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남편은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일단 급한 대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엄마에게 입금해준 뒤 아이를 픽업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리는데 그야말로 꼭지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거 그 샤넬 한정판 아니니? 세상에, 내 아들이 최고네. 엄마, 이거 갖고 싶었었는데. 그죠? 나 이거 보고 엄마 생각나서 바로 사왔잖아요. 고맙다, 고마워. 어이구, 내 아들 덕분에 정말 호강하고 사네. 그래도 엄마, 이거 장롱에 모셔놓고 가끔씩만 들어요. 아빠 알면 또 난리 나시니까. 네, 저희 엄마에겐 300만 원이 아깝다고 수리비도 안 주더니 시모에게는 명품 백까지 사줬더라고요. 그날로 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곧바로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한 뒤 애 데리고 나와버렸죠. 양육권을 두고는 남편과 제 사이에 꽤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맨날 외박하는 주제에 어떻게 애 키울 생각을 하는지.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핀 증거들을 내보이며 절대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사람인 것, 사치에 눈이 뒤집어져 있는 것들을 내세워 겨우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컸어요. 가지고 계신 땅까지 팔아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돈을 보태주셨거든요. 그 인간과 이혼하고 난 후의 삶은 치열하다면 치열했고 행복하다면 행복했어요. 일단 그 인간과 시모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었기에 마음이 평화로웠고요. 아들과 저 둘만 나와 살아야 했으니 생활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치열한 나날을 보냈죠. 허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단 둘의 삶이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천국이었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던 나날 중 저희 친정에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두었던 땅이 이번에 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엄청난 지원금을 받게 된 거예요. 무려 15억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15억, 평생 언제 만져볼 수 있을까 했던 돈이 갑자기 생기자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너무 들떠 방방 뛰고 난리가 났죠. 근데 부모님은 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차피 늙은 우리가 이 돈이 있어봤자 쓸 데가 뭐 있겠어. 너 가져가라. 엄마, 아빠, 이 많은 돈을 다요? 말도 안 돼요. 엄마,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야. 제발 이 돈으로 풍족하게, 넉넉하게 살아라. 한평생 너한테 그렇게 못해준 게 우리 한이었어. 친정 부모님은 아둥바둥 저와 아들이 사는 것이 늘 안쓰러웠다며 눈물을 지으시더니 그 지원금을 제 통장에 그대로 넣어주셨어요. 하지만 받기만 할 수 있나요? 저는 받은 돈으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집으로 이사간 후 부모님 집도 따로 마련해드리고 아빠에게 선물을 하나 해드렸어요. 바로 외제차였죠. 뭐 사치라면 사치이겠지만 자식으로서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드린 적이 없는데 키워주신 보답으로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운명처럼 전 남편 놈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아이 생일 잔치를 할 겸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뷔페로 향하던 날이었어요. 근데 뷔페 앞에서 낯이 익은 사람이 발레 파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저 사람 김서방 아니니? 먼저 알아본 건 저희 엄마였어요. 저는 그제야 웃으며 남편 앞으로 가 주차를 해달라며 키를 건네줬죠. 좋은 차니까 조심해서 주차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선 화들짝 놀라 주저앉더니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이런 좋은 차에서 내리냐고?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전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푹 고개를 숙이더니 울먹거렸습니다. 전 남편 놈이 사업이 망해 거지꼴로 살고 있다는 건 건너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광경을 제 눈으로 목격하니 솔직히 고소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 아빠인지라 그건 그거대로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저대로의 삶을 이어나가면서도 가끔씩 전 남편 생각이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에서 한번 마주친 후 저에게 연락이 와 돈을 꿔달라 했거든요. 이번 건은 대박 건이라나 뭐라면서요. 얼마나 구질하게 살면 이혼한 전처한테까지 와 이러는 걸까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이 뒤숭숭해 잠도 잘 오지 않는 밤을 보내고 있네요.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부탁 좀 드릴게요.